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정인 회계사라고 합니다. 네. 아, 오늘부터 회계원리 강좌를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주말인데 비도 오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항상 주말에는 나오기가 참 그래요.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직장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회사 출근하셨다가 주말에 또 나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네, 전 지금 개인 사무실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계사이긴 하지만 실제 하는 업무는 뭐 이쪽 강의,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강의 기반이 거의 뭐 대부분이고, 저 영등포 쪽에 지금 개인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사이긴 하지만 사실 하는 업무 영역은 세무사 업무 영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 제가 애들 어렸을 때는 그 저는 이제 사무실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은 주중에 또 이렇게 출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학원에 강의 있으면 학원에 나오는데 거의 학원은 이제 주말에도 강의가 껴 있다 보니까 그 주중에는 사무실 출근하고 주말에는 학원으로 출근하고 뭐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빠는 다른 친구들 아빠들처럼 주중에도 회사 가더니 왜 주말에도 회사를 가느냐. 그래서 그때는 뭐 애들이 꼬맹이니까 꼬맹이 때는 아빠 좀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애들 좀 이렇게 떼놓고 출근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는데 뭐 물론 요즘은 이제 컸으니까 이제는 다 이해를 합니다. 예. 이해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은근히 좀 아빠가 주말에 왜 안 나가고 있지? 뭐 이런 눈치가 보여요. 게다가 이제 알아. 아빠가 주말에 출근을 하면 돈을 벌어온다는 걸 아는 거야. 예. 은근히 나가서 돈 좀 벌어오지. 물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눈치가 있잖아요. 저도 눈치가 있으니까. 예. 아무튼 이제 주말에 이렇게 또 나오게 됐네요. 아, 근데 한편으로는 그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애들 그 학교 안 가고 있는 주말에는 좀 애들하고 이제 놀아주고 그 이런 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돌이켜서 다시 그 일반 직장 생활을 저보고 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예. 그 워낙에 이 생활이 좀 그 길게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 한편으로는 근로소득자가 이렇게 딱 좋은 거는 봉급 딱 나오는 거 그리고 남들 쉴 때 다 같이 쉴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게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자기 시간을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딱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출근할 때 출근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근데 자영업자는 사실 돈을 못 벌면 힘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이제 삶의 질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운영할 수 있는 뭐 어느 정도 사무실이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뭐 사무실 업무라는 게 여러분들 대충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손댈 사항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루틴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업무들은 다 뭐 사무장님만 가고 뭐 직원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제가 사무실에 자주 출근을 요즘 거의 안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나머지는 뭐 학원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제 개인 업무 보거나 뭐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좀 많이 출근해야 될 게 이제 3월하고 이번 달에 3월하고 5월은 바쁘니까 바쁘다고 해서 제가 가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다독여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지금 바쁘니까 좀 알바생도 한 2명 정도 고용을 해서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아마 그 비슷한 목적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잠깐이지만은 그 근로소득자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저는 뭐 회계법인 뭐 출신이긴 하지만 그 전에 잠깐 일반 회사에 다닌 적도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뭐 여러분들 아실 만한 회사인데 그 제가 다닐 때는 하나로텔레콤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SK 브로드밴드 그쪽 회사였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그 제가 좀 역마살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뭐 저는 뭐 회계사 자격증 취득하고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하는 업무 영역 자체는 회계 영역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어린 마음에 일이 재미없다고 느낀 거예요.
이게 너무 루틴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그냥 버튼 누르는 것밖에 없는 거야. 난 나름 그 회계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뭔가 업무를 하니까 뭔가 고차원적인 업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전표 끊고 그냥 뭐 버튼 눌러서 승인하고 뭐 이게 다야. 그리고 버튼 하나 누르면 재무제표라는 게 쭉 뽑혀 나오고 이게 한 1년 반 정도 하니까 재미없으니까 게다가 제가 자격증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나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회계법인으로 진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계법인 한 4년, 5년 정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영회계법인하고 그리고 안진회계법인 두 쪽에서 업무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역마살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한 4년, 5년 했더니 또 좀 그런 거야. 이게 매번 돌기만 하고 게다가 빡셀 때 너무 빡센 거예요. 이렇게 비지 시즌이 있으니까 회사는. 그때 마침 그 와이프가 이제 첫째를 이렇게 가졌는데 그 와이프를 제가 뭐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 비지 시즌에는 거의 한 석 달 동안 집에 들어간 게 한 열흘 정도 될라? 그 열흘 정도 기간 동안 뭐 집에 들어간 것도 쉬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 옷은 갈아입어야 될 거니까 뭐 이런 것들 챙기로 뭐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뭐 보수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모든 게 이게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다른 거 뭐 찾아볼까? 그 봤더니 저뿐만 아니고 모든 회계사들이 비슷해요. 한 4년 5년 지나면은 딴 거 없나? 그러니까 업무의 반은 일이고 업무의 반은 잡서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비슷하잖아요. 네. 그 잡서치 결과 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야근 없는 거 봤더니 강의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모 대학교에서 제가 뭐 이렇게 가방끈이 긴 건 아니지만 그 실무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특성화 대학이에요. 네, 그쪽에서 강의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한 2008년 정도가 됐으니까 뭐 강의 시작한 지 지금은 이제 좀 꽤 됐죠. 네. 그래서 초반에는 좀 사무실 쪽이 조금 이렇게 비중이 컸었고 강의는 좀 그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가 비중이 점점 바뀌었어요. 게다가 이제 사무실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굳이 거래처를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사실 할 게 좀 많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래서 위험 요소 있는 것들 안 해요. 양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도 아예 손 안 대는 분들 많거든요. 골치 아파요.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는 거야. 게다가 내가 공부를 해서 이걸 100% 알 수 있다.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신고해서 어느 정도 뭐 수수료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양도 들으면 좀 다른 분 소개시켜 드릴게요. 딴 쪽 가십시오. 보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건 아닌고요. 그냥 루틴하게 돌아가는 그 정도 영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비중이 바뀌어서 지금은 거의 강의 쪽이 한 7, 80%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0%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죠. 하는 거 없지만 대부분 안정적인 고정 수입은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은 그 업무 자체는 이제 세무사가 합격을 하시면은 아마 그 세무사 업무에 이제 매진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여러 가지 다른 길들도 아마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세무사 업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격증 시장 중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자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물론 우리가 뭐 다른 쪽에 요즘이 그 이과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더러우니까 놈들. 네. 이과 세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개발자가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코딩을 배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과 쪽의 특정 자격증이 대표적인 게 뭐 변호사, 그다음에 회계사, 세무사, 뭐 감정평가사 뭐 이런 것도 쭉 이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가장 밸류가 그 높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뭐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변호사 시장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시장은 끝났어요.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변호사가 지금 한 해에 2,000명인가 계속 지금 십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물론 변호사님들 중에서도 고소득자 많죠. 근데 그분들은 다 예전 분들이고 지금 현재 합격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변호사님들은 대부분 큰 법무법인에 들어가신 분들. 근데 그 큰 법무법인 입사 기준이
그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대부분 봤더니 그 스카이 출신의 로스쿨 그쪽만 딱 이렇게 적용이 되고 나머지 로스쿨은 사실 이제 큰 법무법인에 취직하기도 좀 쉽지가 않나 봐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일반 로컬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그 사실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법률 시장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원이 너무 많아, 인원이 너무 많아서 실제 뭐 평균 연봉 나오는 거 보니까 5천, 6천? 아니 이거 하려고 로스쿨 가서 그 고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변호사 시장은 제가 보기엔 끝났어요. 사시제도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변호사 시장 끝났고 그럼 나머지가 회계사하고 세무사 쪽. 그래서 지금 회계사 세무사 시장이 지금 터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문과생들이 살 길은 그쪽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계사하고 변호사 수험 그 응시생들 1차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적으로 한 10,000명 언저리 정도였거든요. 9,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세무사 학생들도 비슷비슷 이렇게 정해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한 4년 5년 전부터 갑자기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계사 지금 응시 인원들도 한 16,000명, 17,000명 이렇게 정도가 되는데 세무사는 미쳤죠 지금. 작년 응시 인원이 22,000? 올해 응시 인원도 그거보다 조금 더 늘었어요. 이렇게 크게 는 건 아니고 몇백 명 수준이 하겠네요. 계속 한 22,000, 23,000명 수준 이렇게 응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공부를 시작하시더라도 이게 단기간 내에 합격을 장담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엔 사실 가능했거든요. 응시 인원이 많지 않았으니까. 시험 난이도도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추세에 비하면 좀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의 공부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통과만 하실 수 있으면 되니까 예전엔 그런 방식의 공부가 가능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좀 쉽지는 않다. 물론 오늘 처음 이제 강의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힘들다라는 거 말씀드리기 좀 못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현실을 알고 가셔야 되니까 현실을. 네, 그래요. 게다가 그 세무사 시험은 회계사 시험에 비해서는 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험이 세무사 시험이 회계사 시험보다 나중에 보잖아요. 한 2달 이렇게 후에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럼 뻔해 회계사 시험 봤던 친구들 중에서 다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떨어진 친구들 있다고요. 그럼 떨어진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유사 그 과목을 다루고 있는 세무사 시험에 응시를 하는 친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무사 시험 응시 인원이 회계사 시험 응시 인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 합격자를 좀 많이 좀 뽑으면은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데 합격자는 안 변해요. 거의 한 10몇 년 동안 계속 한 700명, 750명 언저리에서 딱 고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바뀔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응시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합격자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경쟁률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 치열한 경쟁률 중에서 제한된 숫자만 뽑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난이도가 사실 예전보다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이쪽에 이제 관심 있어서 좀 이렇게 내용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세무사 시험 문제는 사실 회계사 시험에 준하는 정도로 아마 이게 난이도가 지금 책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 합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부를 여러분들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하더라도 일단은 회계가 돼야 돼요. 뭐 결과적으로 제가 뭐 회계 강사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1차 과목에서 다루게 되는 과목이 총 4과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쪽에 이제 세부적으로 쪼개면 이제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가 있고 그리고 세법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학 과목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법률 중에서 한 가지 선택법 쪽이 나오는데 뭐 선택법은 대부분 여러분들 뭐 상법하고 민법하고 그 행소법이 있는데 다들 선택은 결정 내심 다 결정하셨잖아요. 행소법 하실 거잖아요. 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유가 행소법이 되게 작아요. 분량이 행소법이 작고 그 다음이 상법이고 그때 범위로 본다면 이제 민법이 제일 크겠지만 학교에서 혹시라도 이제 법률 쪽을 다뤄보신 분들은 민법 워낙 처음부터 보시게 되는 상황이니까 익숙하면은 아마 그런 분들은 대부분 민법을 선택을 하실 거고 철저하게 이제 세무사 시험 공부만 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 아마 행소법 선택하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제가 뭐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겁니다. 실제 업무 영역하고 제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과목은 아마 상법인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사업자 뭐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절차가 모두가 법률 절차고 상법 그 규정을 적용받으니까 상법 잘 알고 계시면은 아마 나중에 업무하신 데는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법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이제 회계사 쪽도 상법이라는 과목이 있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 그 추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법은 조금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될 때도 있다. 근데 행서법은 어렵게 출제가 되더라도 이제 범위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뭐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그 과목들을 쭉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행서법을 기준으로 하고 재정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한 뭐 80점 뭐 정도 이렇게 맞는다면 이제 나머지 쪽에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계하고 세법 쪽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법의 가장 큰 줄기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법인세하고 이제 소득세가 될 건데 법인세 소득세는 기본적으로는 이 장부에 기록된 사항들하고 세법하고의 차이를 다루고 있는 게 뭐 소득세하고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세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 회계를 아셔야 된단 말이야. 그 회계 영역도 재무회계 영역이 있고 원가회계 영역이 있는데 원가회계 영역도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들을 다 회계 처리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재무회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근데 회계라는 것이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이 좀 잘 모양새를 잘 잡아 두셔야지 나중에 고생을 안 하시게 되는데 초반에 그런 그 충분한 좀 노력이 없이 어찌 생각한다면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가 나중에 좀 큰 코를 좀 다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절차가 끝나버린 상태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공부하기에는 이미 늦은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상 그 우리 그 주말 뭐 직장인반 진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4488 뭐 이런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4488을 여러분들이 그 전략으로 4488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그 회계하고 세법 쪽에서 40점, 40점. 나머지 과목 두 과목에서 80점, 80점. 이렇게 딱 하면 평균 60점 이렇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험가에서 4488 전략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권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말이 좋아서 4488이지. 그걸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실 40점 따기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회계세법에서 아마 꽈락 난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건 뭐 전업으로 공부하신 친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애초 공부할 때부터 나는 여기서 40점, 40점을 갖고 갈 거야. 이런 전략을 세우면 여러분 다들 아시잖아요. 4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했다? 그럼 실제 점수는 40점이 안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이걸 최소 여러분들이 한 60점, 70점 정도 보고 공부를 하셔야지 그나마 망치더라도 한 50점 언저리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애초에 시작부터 나는 40점만 획득을 할 거야. 요 정도까지만 제한해서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그거는 시험을 자기 운에 맡기는 결과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을 하자.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 공부를 나중에 하시면은 시간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범위를 가져가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제가 아마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지금은 회계원리지만 중급 회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수험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주말에 시수가 한정적이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아마 그 직장 다니시면서 그 모든 커버리지를 다 여러분들 갖고 가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이런 큰 덩어리 중에 일부만큼은 제가 아예 수업에서는 제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얄팍얄팍하게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만 보십시오라는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 쉬운 테마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범위 자체를 줄여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익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수익 파트는 덩어리 엄청 커요.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 1차 우리 일단 뭐 1차를 대비를 하셔야 될 거니까 1차 기준으로 본다면 수익 파트에서 문제가 많아봤자 2개예요. 보통은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범위도 상당히 넓고 내용도 어려운데 딱 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적합한 방법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중급회계 개강할 때 여러분들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수익 파트 같은 것들 또 법인세 회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회계하고 세법하고 짬뽕식 이런 거. 우리 회계도 모르고 법도 모르잖아요. 근데 2개 짬뽕식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이런 부분들은 아예 뺄 거라고요. 아예 빼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사실 좀 심도 있게 여러분들 강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네. 네,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 같은 거 여러분들 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뭐 첫날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하고 합쳐서 좀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계원리 중요성이란 거 방금 쭉 다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험 과목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회계사 시험 과목이고 위에 있는 게 1차 과목, 밑에 있는 게 뭐 2차 과목이에요.
우리 세무사 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합쳐서 회계학 개론이라는 이름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법률 중에 한 가지 재정학 그리고 세법, 그리고 2차에 가서는 요놈들은 이제 출제가 안 되죠. 세법을 조금 이론화시킨 부분이 세법학 1, 2부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회계가 회계 원리가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영역입니다. 일단 회계 원리가 돼야지 여러분들하고 이제 재무회계, 즉 중급회계 과정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 이제 원가 관리계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법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그래서 모든 공부의 시작 시점이 되는 것이 회계 원리니까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나머지 이제 회계를 공부할 때 이제 회계 이제 특성 몇 가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참고, 나는 예전에 회계 원리를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있다. 대부분 얼핏 정도는 예. 업무를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럼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학생들이 회계를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책에서만 보거든요. 학생들이 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책에서만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실제 이제 소득세 쪽에 이제 연말정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연말정산은 사실 선생님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내 세금이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잠깐 세법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저는 뭐 회계사 업무도 좀 하고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연말정산 같은 것들은 뭐 내가 잘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 강의를 할 때 그 대학교에서 좀 야간반이었어요. 야간반.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얘기를 막 하는데 이제 수업 끝나고 딱 나가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저 교수님,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분은 전문적으로 회계세법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는 거지. 그때 아마 제가 기억나는 게 교복 세액공제 아마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큰 것만 보는데 그분은 자녀가 있으신 거야. 자녀가 있으시니까 그 교복 세액공제가 아마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그 구입한 것들은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도 안 되고 뭐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었나 봐요. 뭐 지금은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긴 하겠지만, 그 본인이 세금을 한번 내보면 세법에 대해서 완전히 눈에 띄게 되는 거지. 그런 것 마찬가지라고요. 대부분 전업수험생들이 지금 문제점은 이게 책에서만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그걸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사항들을 여러분들은 현실화시켜서 듣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훨씬 더 이해도는 또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 수업 목적과 관련된 회계의 특성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뭐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회계란 것은 자연과학 아닙니다. 그 자연과학은 이제 절대불변의 진리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절대 회계란 것은 절대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 영역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사회과학 영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심리가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은 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대다수의 정보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계를 다루고 있는 정보용자한테 이게 도움이 되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지, 절대불변의 진리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 기준이 어떤 것들이 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서의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회계는 언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언어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회계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숫자가 막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학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영역이 회계입니다. 물론 이게 숫자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긴 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계산이라는 것은 단순 사칙 연산이 다예요, 사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실 수 있으면 되고, 게다가 그거 우리가 암산으로 하는 거 아니죠. 계산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계산기 앞으로 이거 좀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시험장에는 아마 재무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못 들고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단순 계산 기능만 가능하면 계산기만 가능하니까 뭐 오늘이 아니라 다음 수업 시간부터라도 계산기는 꼭 지참을 해주시고, 자고 계산기 누르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분명 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수학 때문에 나는 회계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요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은 이제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 이제 선생님마다 강의 기법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이거 그냥 몰라도 돼, 그냥 외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건 외울 게 아니고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야 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강사들도 이렇게 좀 구분이 되거든요. 저는 암기를 가능하면 좀 지향할 겁니다. 그래서 논리를 알고 계시고 그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갖고 가셔야 되는 거지.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건 산식 달달 암기해서 숫자 집어넣어서 다 뽑아낼 거야.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딱 공부했던 그 유형의 문제가 딱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때는 바로 집어넣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되지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좀 패턴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라 말씀드렸잖아요.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난이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럼 그런 단순 암기식의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는 가능하면 지향을 합니다.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해를 위주로 한다고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게다가 암기할 과목이 따로 있잖아요. 세법은 어쩔 수 없이 법률 규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세법한테 맡기도록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암기 없이 진행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하고 우리가 중급 회계 영역입니다. 우리 뭐 고급 회계는 아예 안 볼 거니까 두 쪽 본다면, 중급 회계 영역에서는 거의 한 8, 90% 정도를 여러분들 이해에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나머지는 10%, 20%를 암기인데, 그 10%, 20% 암기가 이러이러건 무조건 이렇게 돼, 이 암기가 아니고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흐름 자체 여러분들 일단 그건 암기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에요. 그쪽에 맡길 거고, 우리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회계 원리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 반 정도는 암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는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보니까 일단 그 기본 약속 자체는 여러분들 암기를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회계를 언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뭐 언어 이런 거야. 한국에서는 엄마를 엄마라고 하고 아빠를 아빠라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은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를 했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니까 그 약속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회계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회계 처리 형식으로 나올 겁니다. 차변, 대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회계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근데 그 약속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회계 원리에서는 암기 사항이 한 절반 정도는 될 겁니다. 나머지 절반과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후속적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네. 자, 여기 가지고 회계학습 준비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산기 여러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인 영어 점수, 학점 이수는 우리하고 상관은 없을 거고 공인 영어 점수인데, 점수 다 갖고 계시죠?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영어 점수가 안 되면 이제 문제가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 대부분 학생들은 이미 해결을 아마 보고 온 것 같은데, 일부 학생들이 매번 좀 이렇게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회계세법은 실력이 뛰어난데 시험장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꼭 계시더라고요. 영어 점수가 안 돼서. 그 우리 쪽이 좀 비슷해요. 회계세법 쪽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영어를 싫어하고 영어를 소홀히 합니다. 회계세법 공부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영어 공부하는 것은 이상하게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막 회계세법 막 공부하는데 머릿속에 찝찝한 거죠. 아,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 영어책을 펴요. 그 영어책 보고 있으면은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 다시 회계세법으로 돌아가.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영어 점수 안 되신 분들은 무조건 영어 점수 획득이 가장 우선이다. 그게 돼야지 집중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그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조금 그 좀 편해졌잖아요. 그 예전에는 뭐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지만 이번엔 한 번만 해놓으면 뭐 5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안 되면 꼭 요거부터 먼저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건 이제 전업수험생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는 없을 거니까 대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시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그 주말 시간은 싹 비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합격을 해야지. 여기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저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사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단 최소 주말 정도는 싹 다 비워두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약속 있고 오늘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 있고, 그렇게 해서는 사실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아마 그 오늘 오전 오후, 내일 오전 오후,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총 3일간에 걸쳐서 회계 원리 진행을 하긴 할 건데, 그 시수가 사실 이제 주중반을 기준으로 한다면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회계 원리도 조금 선택적으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그 교재 잠깐 보시고요. 자, 교재 보시면 정오표는 받으셨나요? 교재 정오표. 네. 교재 정오표는 미리미리 여러분들 좀 반영 좀 해주시고, 머릿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말은 대부분 안 읽잖아요. 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몇 가지 소개를 할 게 있어서, 거기 중반쯤에 보시면은 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이 교재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표현 있을 겁니다. 요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시험 준비를 위해서 회계 원리를 설명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중요 주제 자체는 후속적인 중급 회계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회계 원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급 회계 파트에서는 아예 얘기를 안 해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중급 회계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해당했던 것들이 이제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에 나오는 뭐 프롤로그라고 제가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고요. 회계 재무제표, 그리고 2장에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4장에 나오는 게 상겹의 회계라는 영역이 있어요. 요 영역들은 중급 회계 파트에서는 애초 언급이 없습니다. 당연히 회계 원리에서 알고 있을 거야라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회계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쉽게 여러분들 숙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강좌 자체가 회계 원리 강좌니까 일단은 회계를 전혀 모른다라고 전제하고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을. 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장하고 사실 2장이거든요.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 파트들은 사실 이제 중급회에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수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게 반복 학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수업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업을 계속 듣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올해도 보고 내년에도 보고 그 내후년에도 보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저하고 학원만 좋은 거예요. 네.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게 좋은 거는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수업만 계속 듣는다고 해서 사실 자기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실 건데, 그 반복 학습을 할 때 이제 복습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된다고요. 그럼 복습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급회 강좌 가서 이제 재고자산이 뭔지, 유형자산, 감가상각이 뭔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거기서 처음 이 내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그때 그 단어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최초 이해하는 데서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 이제 중급 회계 영역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은 회계 원리에서 정리된 상태에서 보다 실제 시험하고 관련성이 있는 심도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계산 방법에서 이미 막혀버린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여러분 수업 목적이 직접 관련된 내용들을 공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중급 회계 선행학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원가 흐름의 가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유형자산 쪽에서 이제 감가상각비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급회계 영역 가시면은 이제 그 현재가치 평가라는 기법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중급회계 영역의 대략 한 70% 정도가 현재가치 평가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현재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다루면 이미 때가 늦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중급회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미리 선행학습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말씀드리고, 자 내려가서 자 1장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교재 들어갑니다. 자 교재는 1-2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회계의 의의가 있고요. 자 회계 필요성과 정의라는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하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회계는 자연과학이라고 사회과학이라고요. 사회과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사회과학이니까 얘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회계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전에는 회계라는 것을 단순히 장부에 기록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회계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이제 회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부기 또는 이제 실무 용어로 얘기를 한다면 기장 이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이제 범위가 대폭적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사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이직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으면 그냥 무작정 이직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어떤 회사로 이직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 회사 갔더니 안정성이 있는 거야? 연봉은 지금보다 더 많이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해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걸 회계로 접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한정기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딱 1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럼 100만 원을 갖고 어떤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그럼 어떤 회사 투자하실 거예요? 어떤 회사 투자하실 겁니까? 이름 제일 예쁜 회사?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하게 물론 여러 가지 외적 요소가 존재를 하긴 하겠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탄탄한 회사가 될 거 아니에요. 현재 자산도 넉넉하게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그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뭔가 정보가 필요할 거야. 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는 회계라고 지칭을 하게 될 거라고요. 자, 하단 내려가 가시고 파란 글씨 있는 부분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위 사례와 같이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회계는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 측정, 인식, 전달하는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지칭을 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한다면 기업에 대한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기 몇 가지 기초 지식 한번 쌓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경제적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회계는 기업 실체와 관련된 화폐 금액으로 표현된 경제적 정보, 즉 재무적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자, 재무적 정보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경영 성과라는 것도 있고요. 재무 상태 변동에 대한 정보라는 것도 있답니다. 이걸 표로 나타낸 게 재무 상태표, 그리고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등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기업의 재산 상태가 얼마만큼 있습니다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기록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기록을 우리는 장부에다가 기록하고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장부라는 것이 나왔어요. 우리 다음 장에서 아마 주로 다루게 될 사항이 다 장부를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전제를 합시다. 자,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A 기업하고 B 기업인데 A 기업에 돈도 훨씬 많고 장사도 잘 되는 거야. B 기업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기업이야. 정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래? 그럼 난 B 기업에 투자할 거야. 분명히 A라고 좋다고 정보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당사자라면 당연히 A 기업에 투자를 하겠지. 근데 느닷없이 B 기업에 투자를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회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회계는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라는 전제를 깔 겁니다. 자, 회계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자, 이런 사항을 앞으로 연다고 공부를 하면서 회계는 항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절대 또라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라이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이용자는 단일에 대한 또는 다양한 대안 중에서 경제적으로 최선인 결정을 채택할 것으로 가정하고 기업은 그 경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나머지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3페이지에 상단에 이제 용어가 나올 겁니다. 이제 식별, 측정, 인식, 전달이라는 표현 앞으로 많이 쓰게 될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식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별이라는 것은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재무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재산 상태도 파악하셔야 되고 경영 성과 등등을 파악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록이 돼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식별이란 것은 그 기록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자체를 우리가 식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반면 두 번째 이제 측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측정은 뭘까요? 그 식별돼서 기록을 할 때 당연히 회계는 언어이긴 하지만 숫자를 통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어떤 숫자를 매길 것이냐, 얘를 우리는 측정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식별된 거래에 대해서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사항은 인식이란 것이 있어요. 그 인식이란 것은 장부에 기록을 하잖아요. 이걸 오늘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언제 처리를 할 것이냐, 식별된 거래를 장부에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전달은 뭐 공시하는 거죠. 이제 정보 영장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주로 우리가 공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식별, 측정, 인식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하단에 이제 참고 박스가 하나가 나올 건데요. 자, 회계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돈이 무한정 있어요. 주식에 투자를 할 겁니다. 어디 투자하시면 되죠? 돈 될 만한 곳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지. 돈이 무한정 있으면. 문제는 돈은 무한정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제한된 돈이 있어요. 그럼 제한된 돈을 통해서 그럼 어디 투자를 할 것이냐? 어디? 가장 성과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사회 전체로 놓고 본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자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성과를 많이 발생시키는 곳에 투자되는 것이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회계 사회적 기능입니다. 중급회의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또 내려가시고 지금부터는 조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제공자하고 정보 이용자라는 것이 있어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기업이 있고요. 회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는 당사자가 특정한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기본적인 회계 영역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정보 이용자입니다. 이 정보 이용자가 다시 또 두 가지로 쪼개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정보 이용자는 기업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정보 이용자는 기업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기서 외부, 내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회사 안에 있는 사람, 회사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내부 정보 이용자 여러분들 앞으로 생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좀 전에 제가 재무라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장부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장부가 있어요. 그 내부 정보 이용자는 이 장부를 직접 볼 수 있는 이용자를 우리는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장부를 볼 수 있어요. 얘를 볼 수 있는 놈들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반면 외부 정보 이용자는 이 기업의 장부를 직접 볼 수는 없는 당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에 이재용 회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장부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자기 회사니까. 못 볼 이유가 없잖아요. 저 삼성전자 괜히 주주했습니다. 네. 자, 예전에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예. 자, 저는 삼성전자 주주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주주니까 삼성전자 가서 장부 까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당사자를 우리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아쉽겠죠? 네. 자, 정보 제공자는 당연히 회사의 경영자가 될 거고요. 정보 이용자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보 이용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하고 외부 정보 이용자가 있습니다. 자, 내부 정보 이용자 봅시다. 자, 회계 정보의 내부 정보 이용자는 결과적으로는 경영자입니다. 이재용 씨다라고 생각하시고 경영자는 과거 실적 분석, 현재 재무 상황을 파악, 기업의 미래 성장을 기획하는 등 경영 목적과 관련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당연히 회계 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시에 기업의 경영자는 회계 정보를 생산, 공급하는 정보 제공자이고 회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죠. 즉 경영자는 정보 제공자이자 정보 이용자이기도 합니다. 자, 반면 외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회계 정보의 외부 정보 이용자는 기업 지분 상품을 투자한 투자자, 저 같은 사람뿐만 아니고 아무튼 회계 정보가 필요한데 기업의 장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당사자들은 다 외부 정보 이용자입니다.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니까 아실 거예요. 그 무부채 기업에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 대부분 차입금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차입은 당연히 대부분 이제 은행 등등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때 당연히 이 회사가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회사에 그렇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입수하는 정보가 그 회사의 재무제표 등등 이렇게 입수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 등등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회계 정보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당사자들 전체를 포함해서 우리가 외부 정보형제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지분 상품 투자는 투자자이거나 자금을 대여하거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 채권자, 기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 등 매우 다양합니다. 자,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한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관심을 가질까요? 제가 삼성전자 씹어 먹으려고? 아니겠죠.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는 이놈이 배당을 얼마만큼 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재무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반면 넘기시고 대여자 채권자입니다. 자, 대여자 채권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때문에 돈을 빌려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만약에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은 거야.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또 재무정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될 거라고요. 자, 반면 재화 용역의 공급자가 있습니다. 거래처예요, 거래처. 자, 회사에서 거래를 하면은 거의 현금 거래입니까? 외상 거래입니까? 100% 외상 거래잖아요, 그렇죠? 외상 거래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돈을 받기로 했는데 저놈이 떼먹으면 어떡해? 이런 것들 때문에 회계 정보라는 것이 또 필요하게 되겠죠. 나머지 기타 정보 이용자입니다. 정부가 될 수도 있고요,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에는 왜 정보가 필요할까요? 돈 많이 벌었으면 세금 뜯어야지. 그래서 돈 얼마만큼 벌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또는 유식하게 그냥 그럴듯하게 얘기를 한다면 전반적인 거시 경제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회계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자, 반면 종업원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회계 정보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심이 이미 없다는 얘기는 이미 마음이 떴다는 얘기인가요? 이미 난 옮길 거니까 우리 회사 상관없어 이런 겁니까? 당연히 내가 이 회사에 충성을 하고 정년까지 쭉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회계 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안정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거야, 돈 잘 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노사 협의 등등 할 때 그런 거 보잖아요. 올해 성과가 얼마만큼 됐으니까 성과금 내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종업원들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다는 얘기, 이미 다 마음이 떴다는 얘기 지금. 빨리 합격해서 튑시다. 아니 이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이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이거 뭐 첫날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제가 예전에 여기 말고 다른 쪽에서도 계속 이제 강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학원이 조금씩 옮기고 있었으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주말반 강의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제가 이제 친구를 만나러, 저는 안진의 기법은 출신이니까 그 안진의 기법은 여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여의도를 가서 이제 친구랑 술 한잔 먹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하나증권 빌딩, 여러분 뭐 대충 위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앞에 이제 포장마차촌이 좀 있었어요. 요즘엔 싹 걷어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계속 힐끔힐끔하는 게 느껴져. 분명히 저분은 나를 아는 분이야.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제가 회사 거래처 사람일 수도 있는데, 제가 거래처 사람 사장님들 아니면 사실 이제 직원들까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고,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수강생일 수 있는데 제가 모든 수강생들 또 얼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온라인 강의가 적용되다 보니까 학생들은 저를 아는데 당연히 저는 몰라요. 전 지하철에서 많이 겪고 오거든요. 지하철을 딱 가고 있는데 옆에서 분명히 나를 아는 것 같은데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직원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저분 누구지 하다가 딱 내릴 때쯤 보니까 얼굴이 딱 마주치는데 인사를 굽고 가는 거야. 지금까지 누군지 몰라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야. 포장마차 술 먹고 있는데 그치, 흘끔흘끔 분명히 나를 아시는 분이거든. 근데 여의도에서 나를 알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가 소주잔을 들고 오셨어요. 요즘 잔 돌리기 안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 소주잔을 들고 오시더니 저 교수님하고 100% 학생인 거지. 근데 저는 얼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봤더니 작년도에 수강을 했던 뭐 학생입니다라고 했는데, 나이가 제가 한 10년 전쯤이었으니까 그때가 저보다 나이가 좀 연배가 많으신 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의도 쪽에서 술 드시고 계시는 거 보면 100%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겸사겸사 여쭤봤더니 그 하나증권 빌딩 건너편 그러니까 여의도공원 지나서 거기에 있는 게 산업은행 있거든요. 산업은행 국장님이셨어요. 산업은행 국장님은 상당히 고위직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조차도 아마
미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나 봅니다. 분명히 그 임원에서 잘렸어요. 그러면 이게 안 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경제 쪽에서 그 근무를 하셨던 분이니까 뭐 회계사나 세무사 쪽에 관심이 있으셨겠죠. 근데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어찌 본다면 대기업 형태예요. 회계법이라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이 그 작용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세무사는 우리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분이 아마 공부를 시작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튈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당연히 튀어야지. 당연히 튀어야지. 권장합니다. 평생 직장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사실.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주변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딱 차다 보니까 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부장 끄트머리 아니면 이제 임원을 달아야 되는 뭐 이런 데까지 온 거예요. 대부분 몇 년 전에 다 퇴사를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근무를 하다가 느닷없이 뒤통수를 맞는 경우를 사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사실 뭐 회사 다니는 동안은 뭐 괜찮은 연봉 받고 이렇게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 한 50대 중반쯤에 이미 끝나버린다면 자녀들은 이미 이제 계속 이렇게 크고 있고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될 건데 그때 가서 뭔가를 준비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죠? 결론 빨리 튑시다. 네. 빨리 튑시다. 자, 나머지 소비자는 좋은 말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방금까지 쭉 봤는데 사실 이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결론 이거예요. 외부 정보용자는 단순하게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다. 요구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 다른 정보를 요구한다. 다른 정보를 요구한다. 이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자, 내려와서 이제 재무회계, 관리회계라는 것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회계라는 것 자체가 기업이 정보용자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대상자가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부 정보용자도 뭔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회계 영역을 우리는 관리회계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관리회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박진훈 선생하고 같이 공부를 하실 사항이 될 겁니다. 예. 자, 반면 외부 정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있어요. 외부 정보. 이게 저와 같이 정보를 하게 될 재무회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회계를 단순히 정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한다. 그럼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재무회계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아마 중급회 강좌 진행을 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 물어보게 될 겁니다. 이유는 그게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판단 기준. 네. 자, 회계 영역은 외부 정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회계와 내부 정보용자를 대상하는 관리회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재무회계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외부 정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 반면 관리회계는 누구를 위해서요? 내부 정보용자의 경영관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봐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관리회계는 당사자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경영자. 밑에 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 결과적으로 경영자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내부 정보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경영자. 아시겠어요? 그런데 외부 정보자는 한 명이라고 여러 명이라고요. 여러 명이야. 게다가 원하는 것도 다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게 보고서의 이제 형식이란 것이 나타난다. 재무정보를 전달할 때. 자, 이재용 씨가 특정 의사결정을 내리려고 회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원 불러서 이거 담고 있는 내용 보고서 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의사결정에 딱 맞는 보고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특수목적 보고서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나요? 그 특수목적 보고서가 뭔가 이렇게 특별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사결정에 필요한 딱 그 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담고 있는 게 특수목적 보고서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외부에 있는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제가 삼성전자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고서 내놔요. 미친놈이죠. 바로 앞에서 쫓겨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밖에 없다고요. 대략적으로 돈이 얼마만큼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다. 이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보고서를 우리는 일반적인 형태의 보고서,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재무회계에는 무슨 보고서라고요?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입니다. 나중에 중급회 가시면 일반 목적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보고서는 당연히 외부에 일반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특정 양식이 딱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 양식을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미 흔히 알고 계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런 형식으로 제공이 될 거예요. 반면 특수목적 보고서는 특정 양식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이종식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던져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게 될 거예요. 자, 또 내려갑시다. 자, 작성 기준. 그럼 이 보고서에 대한 작성 기준이 있는데, 자, 보고서에 대한 작성 기준입니다. 자, 관리회계입니다. 작성 기준이 필요할까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재용 씨가 원하는 정보만 전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특별한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반면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재무회계라는 겁니다. 재무회계는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정보 이용자가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다양한 정보 이용자의 입맛에 각각 맞는 정보를 전달할 방법은 애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특정 정보가 전달했는데 이거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아니고 저놈한테만 도움이 되는 정보인데?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그 보고서의 신뢰성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반 목적 재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당연히 이 보고서는 이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됐습니다. 밑에 딱 던져놓고 이 기준 하에서 여러분들이 유리한지 불안한지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기준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될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에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자, 성격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사항을 글로 표현한 게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복습하면서 쭉 읽어봅시다. 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 영역입니다. 자, 외부 정보용자의 회계 정보 이용 목적은 다양하고요. 많은 경우 부딪히기도 합니다. 자, 정보 제공자인 기업은 모든 외부 정보용자의 다양한 정보 수요에 맞는 특정 재무 보고서를 제공할 수도 없고 제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외부 정보용자는 경영자는 달리 기업의 장부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한다고요, 그렇죠? 전 삼성전자 장부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 자신의 특정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상황에 최적화된 재무보고를 기업에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외부 정보의 공통적인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재무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외부 정보 이용자를 이용한 보고서가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양식에 딱 맞춰놓은 걸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재무제표는 그 목적상 상충관계에 있는 이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준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반면 관리회계입니다. 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의 경영관리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 영역입니다. 정보 이용자로서 경영자는 기업의 장부에 직접 접근 가능하죠. 이재용 씨. 특정 의사결정 사항에 최적화된 재무보고, 즉 특수목적 재무보고서의 작성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계 목적의 특수목적 재무보고서는 경영자 요구에 따라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되고 특별한 준거 기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하단에 참고에서 나올 거예요. 원가회계, 세무회계 나올 건데 뭐 세무회계는 무시합시다. 원가회계라는 것이 있어요. 자,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용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 정보용자를 이용한 겁니까? 답은 둘 다라는 겁니다. 둘 다라는 겁니다. 이재용 씨는 갤럭시 한 대에 들어가는 원가 정보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그래야지 마진 얼마만큼 붙여서 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외부 정보용자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겠죠. 물건 하나 판매 가격인데 원가가 어느 정도 된다. 이 차이가 기본적인 기업의 이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익이 어느 정도 예상돼야지 앞으로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원가에게는 두 개 겹쳐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원가관리회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목적상 원가가 여기 붙어 있을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 양쪽이 다 매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유는 중구팩이 이만큼, 관리액이 이만큼, 원가액이 이만큼 두 개 붙여놓고 봤더니 분량이 비슷해요. 그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원가관리회계라고 여러분들 같이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가관리회계 했을 때는 머리를 좀 파티션을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가 영역 공부하는 거하고 관리회계 공부하는 건 내용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네.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내려가서 이제 회계실체라는 것이 있는데, 회계실체는 이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보고하는 단위를 우리가 회계실체라고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이게 회사가 아닌 경우도 나타날 수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연결재무제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연결재무제표는 회사 단위로 작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상에 이렇게 단위로 만들어 놓게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회계실체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 단위를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비영리 단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회계 원리 과정에서는 여러분들하고 회계 실전은 일단 기업을 전제로 하도록 합니다. 회사 하나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류가 나올 거예요. 개인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법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법인 기업을 우리가 상법상 회사라고 지칭을 하고, 현행 상법상 회사의 종류는 총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합자회사, 한명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니까. 우리나라의 회사 형식 중에서 대략 한 75% 이상이 다 주식회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주식회사가 많을 이유가 없습니다. 75%의 비중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중에서 실제 주식회사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한 반도 안 돼요. 나머지 반은 웃겨요. 주식회사야. 그런데 주주가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주주가 사장님이에요. 이런 회사는 사실 주식회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게 이제 이유를 몇 가지 봤더니, 이게 주식회사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을 해야지 상대방 거래처한테 뭔가 신뢰성을 더 높여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뽀대가 난다. 주식회사 사장님이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회사 만드는 것 같은데, 실제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 형태보다 되게 귀찮아요. 공시 등등 의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수할 만큼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만들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뭐 그 주식회사를 잠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회계 원리니까 좀 썰을 풀어야 될 사항이 좀 있어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뭐 자본금 개념을 좀 알 수 있으니까. 아마 이 주식회사의 형태가 가장 먼저 발생했던 건 옛날 그 중세 유럽 쪽이라고 아마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썰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 상법 교수님한테 지금 썰을 들었던 건데, 자, 예전에 그 대항해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유럽에 있는 왕들이 이제 부하들 시켜갖고 뭐 콜럼버스 등등 시켜갖고 뭐 신대륙 발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황금 같은 거 막 채취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성공하고 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남는 거야. 황금 막 캐오다 보니까. 문제는 유럽에서 신대륙까지 보내는데 이제 항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항해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들은 왕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왕들이 시켜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걸 옆에서 이제 신하들이 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귀족들이 봤더니, 저 큰 돈 되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그런데 왕들만큼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귀족 몇 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한회사 형태예요. 유한회사 형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으니까 또 밑에 있던 일반적인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저거 떼돈 버는 거네. 근데 우리는 귀족만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걸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일단 큰 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이 10,000원씩 내는 거야. 그럼 100만 원을 만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증권을 발행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백성들이 직접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주권만 들고 있고 실제 운영은 선장이 하는 거예요. 선장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태의 주식회사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 하나하나씩 들고 있는 걸 우리가 주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운영 선장님이 회사의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완전히 이렇게 분리되는 형태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겹쳐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모양새가 가장 기본적인 모양새예요. 자, 주식회사 봅시다. 자, 주주의 출자에 의한 자본단체로서 1인 이상의 사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회사의 사자예요. 직원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원을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주주의 주인은 균등한 비례적 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간접 유한 책임이 존재한답니다. 하단에 있는 특징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첫 번째 자금 조달 방법을 뭘 통해서 한다고요? 주식을 발행을 해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게 될 겁니다.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인 주식을 발행, 자금을 조달합니다. 주식을 나타내는 증권을 주권이라고 하고, 주권에는 보통 특정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를 주식의 액면 금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행 상법은 무액면 주식이 발행도 가능합니다만은 회계에서는 철저하게 액면 주식 형태를 다룰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유한 책임이라는 것이 있네요. 유한 책임이 뭐지? 내가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항해 했잖아요. 그렇죠? 항해 10번 하면 그중에서 보통 한 6번 정도는 실패해요. 태풍 분단 말이에요. 다 침몰이야, 침몰. 그래서 이거 발견하면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뭐 해적들 있겠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3번만 성공하더라도 이 손해 본 걸 다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최초의 항해 투자를 했는데 하필이면 배가 침몰한 거야. 그럼 손해는 내가 딱 투자 금액까지만 보고 끝나는 거지 추가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게 주식회사 형태가 되는 거야. 반면에 합자회사나 한명회사는 좀 아니에요, 그렇죠? 합자회사 한명회사는 개인사업자하고 똑같거든.
그 회사 자체로서는 빚을 10억만큼 남겨놓고 갔는데 내가 투자한 금액이 1억이야. 그럼 1억만 손해보고 끝난다? 아니라고요. 나머지 9억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이게 이제 합자에서 한 명의 회사, 인적 회사 형태고, 물적 회사의 경우에는 유한 책임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 말씀드렸던 선장님, 백성, 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유로운 소유권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옛날부터 나왔던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명이 모여서 10,000원씩 투자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근데 요즘도 유럽 갔다 한국까지 오는데 이게 비행기 타더라도 며칠씩 이렇게 걸리잖아요. 예전이라면 몇 개월, 몇 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그 증권 자체를 팔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유럽이 이런 쪽은 좀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그게 뭐 1600년대, 뭐 1400년대부터 그런 그 거래가 발생을 했으니까. 자유로운 소유권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 1-7페이지에 있는 체크박스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이 체크박스에 나오는 개념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 공부를 할 때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주식회사가 기본적으로 주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자금을 전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자본금이라는 이름이 나올 건데 자본금은 뭡니까? 발행한 주식이고 그 주식의 액면금액 총액을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물 주권을 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실물 주권을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 다 증권예탁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유권만 갖고 있는 거지. 그 실제 주권의 형식이 나타난다면 이런 형식이래요. 액면금액이 이렇게 딱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액면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100장 발행한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1000장 발행한 기업이 있어요. 그럼 액면금을 다 합산하시면 얼마만큼 나오겠지? 100만 원만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 100만 원의 숫자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를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 전체 합산한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주식은 반드시 액면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발행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금액과 자본금액은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자, 주식으로 발행되는 조달되는 금액의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이것도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예전 제가 그 중세 유럽 시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인기가 있는 거야. 근데 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이미 인원이 꽉 찼어. 그래서 이게 참여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다음 기회가 나타났을 때는 미리 원래 정해진 금액이 장당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에이 내가 2만 원 줄 테니까 날 포함시켜줘. 이렇게 발행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액면금액 1,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하면서 10,000원을 받은 거야. 그럼 액면금액을 초과금액 얼마만큼 있죠? 9,000원만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9,000원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상품 용어예요. 자,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인기가 없을 경우에는 액면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기억하셔야 될 이름은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편 주주가 주식을 수취하고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우리는 출자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출자 행위, 출자 거래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출자한다.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증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출자하는 거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겠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것을 증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기본 1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2절로 들어갑니다.